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고 미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혼일 것 같아요. 사실 비혼주의자 뭐 그런 건 아닌데 이번에 엄청난 일을 겪게 되면서 결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다 그 일 때문이고 말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집에서 저만 평범했거든요.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 오빠, 네 사람은 다 평범하지 않아요. 부잣집의 막내딸로 태어나면 모두가 행복할 거라고들 생각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잘난 부모님과 그보다 잘난 언니, 오빠에 매번 치여 살아야 했거든요. 아빠는 대기업의 임원까지 지내시다가 정년이 돼서 퇴직하셨고, 엄마도 원래는 다른 일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만두시고 작은 사회단체에서 일을 하십니다. 돈을 벌려고 일을 하신다기보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하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언니와 오빠는 둘 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저희 집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상당히 돈이 많은 집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다는 거 다 하면서 자랐는데 저는 유독 그런 이야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너는 뭘 해달라는 이야기를 안 하니? 그냥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서요. 사람이 욕심도 좀 있고 그래야지. 엄마가 공부하라는 게 아니잖아. 꿈을 가지라는 이야기야.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없었거든요. 없었다기보다는 정확히 뭘 하고 싶은지 저조차도 잘 몰랐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다들 열심히 사는 집에서 저만 그렇게 꿈 없이 그냥 주어진 일들만 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까 언니와 오빠는 굉장히 멋있게 커 있더라고요. 저만 제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물론 어느 정도 지원받으면서 하는 독립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 지냈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꿈을 찾아보겠다는 제 뜻을 부모님은 존중해 주셨어요. 뭐라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셨던 거겠죠. 그렇게 혼자 살면서 학교도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한 대학병원 1층에 있는 카페였는데 하루 종일 환자에 보호자에 병원 직원들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지점이었어요. 그 덕에 저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했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안 사실은 제가 그 일을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어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카페 일을 배워볼까 싶어질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친구는 그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제가 실수를 크게 한 날이 있었거든요. 유제품을 조심해야 하셔서 오트 밀크로 바꿔달라고 한 병원의 환자분 주문을 잘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었는데 큰 곤욕을 치를 뻔한 걸 남자친구가 도와줬었습니다. 그 일이 고마워서 제가 몇 번 커피를 공짜로 줬고 나름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보니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했습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의사다, 변호사다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의사인 걸 별로 의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좋아서 연애하는 건데 단순한 눈으로 보이는 조건만으로 그런 식의 무례한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당연히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들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결혼하자고 이야기는 하는데 저는 아직 자리도 못 잡았고. 뭐? 김 선생님이 먼저 결혼을 하자고 했다고? 네, 뭐 잘못됐어요? 아, 아니, 나는 두 사람이 결혼까지는 안 할 걸로 생각했거든. 왜요? 연지 씨,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말씀하세요. 솔직히 보이는 조건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 한 명은 대학병원 의사고, 한 명은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그 병원 카페 아르바이트생이고.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들으니 정말 차이가 크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뭐 저희 집이 부자고 잘 살긴 했지만 그건 저의 능력이 아닌 부모님의 능력이니까 개인과 개인만 놓고 본다면 차이가 심하게 나는 거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로 좋다면 그런 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이것도 제가 그렇게 나고 자라서 속 편하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 게 뭐 중요한가요? 연지 씨 가끔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더라. 중요하지. 어쩌면 그게 제일 중요한 시대인데? 김 선생님 집안에서는 반대 안 한대? 안 물어봤는데. 아니, 애초에 저는 결혼한다고도 안 했어요. 생각해보겠다고 했지. 저의 그 말에 동료 직원은 더더욱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호들갑을 떨어댔습니다. 어머, 그럼 거절할 생각도 있다는 거야?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거절할 수도 있죠. 연지 씨 정말 큰일 날 소리 하네. 평생 후회한다. 무조건 해야지. 이런 기회 다시는 없을걸? 무슨 기회요? 결혼으로 신분 상승할 기회? 들어보니까 김 선생님 집도 잘 산다더만. 집안 배경이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 사람이긴 했어요. 있는 집에서 잘 교육받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았고요. 어쩌면 저랑도 그래서 말이 더 잘 통했을 수도 있겠죠. 저도 이러나 저러나 있는 집 자식이긴 했으니까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남자친구 집안에서 반대 안 하냐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거고 결혼은 무조건 해야지. 반대해도 절대 헤어지지 말고 꼭 결혼해. 우리 같은 사람들 평생 신분 상승 못하고 이렇게 살다 죽어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으면 돈으로 신분이 정해지는 세상이라고나 하나 그런 노골적인 말은 좀 듣기 불편하긴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자격지심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제가 진짜 조금이라도 힘든 환경에서 나고 자랐다면 지금 저 동료가 하는 모든 말들도 다 상처였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문득 궁금해지긴 하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오빠는 내 조건 같은 거 신경 안 써? 나는 고졸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인데 오빠는 의사잖아. 너 그런 거 신경 쓰는 타입이었어? 나는 너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격지심 없어 보이는 모습이 좋았던 건데? 아니, 오늘 내가 오빠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더니 다들 우리 둘은 결혼까지는 못 갈 줄 알았다면서 조건 차이가 너무 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그래서 오빠는 그런 생각 안 하나 싶어서. 그게 뭐가 중요해. 서로 좋으면 그만이지. 나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이상형인데 너만큼 나랑 대화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집에는 이야기했어? 아직? 네가 나랑 결혼을 한다고 해야 이야기하지. 반대하지 않으실까? 그렇다고 해도 내가 잘 설득할 수 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말이 통하는 분이시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몰랐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들에게는 천사 같은 좋은 어머니였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다시 분노가 차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며칠을 더 고민하다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집을 나올 때만 하더라도 전혀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는데 어디 사람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싶으면 결혼하는 거죠 뭐. 그리고 꿈은 나랑 결혼해서도 찾을 수 있잖아. 결혼한다고 꿈 못 찾는 거 아닌데 뭐. 남자친구의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직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그건 결혼해서도 찾을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제 남자친구는 결혼하기로 했어요.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남자를 소개해준다는 말에 부모님은 1차로 놀라셨고 그게 결혼할 사람이라는 말에 2차로 놀라셨어요. 제가 이렇게 빨리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올 줄은 몰랐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상한 놈한테 홀라당 넘어간 건 아닌지 정말 많이 걱정하셨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집으로 인사 온 날, 생각보다 훨씬 더 멀끔한 남자친구의 모습에 정말 놀라셨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남자친구의 직업을 듣고서는 더 놀라셨고 말이죠. 남자친구가 인사를 하고 돌아간 뒤 엄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물가에 내놓는 애 같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늘 걱정했는데 남자 보는 눈은 있다니가. 그거 칭찬 맞아? 칭찬이야. 사람 보는 눈 좋다는 말이잖아. 뭔가 떨떠름한 칭찬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조금 불안한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고졸이고 지금 제대로 된 직업이 없다는 거 이야기했어? 그걸 왜 내가 이야기해? 그건 자기가 이야기해야지. 남 이야기 내가 대신하면 어떻게 전달될지도 모르고 또 예의가 아니잖아. 그건 그렇지.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남자친구가 긴장되냐고 묻더군요. 그렇다고 하니 자기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시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물론 긴장이 풀어지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말처럼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물론 걸리는 부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하는 일을 물을 때였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될지도 몰랐던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돼요? 애한테 물어봤는데 당사자 없을 때 그런 이야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어찌나 방방 뛰던지. 내가 2번을 못 물어봤잖아요. 그냥 이야기해도 되는데. 지금 오빠 일하는 병원 1층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의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찰나였지만 저는 봤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는 것 중에 하나가 눈치였거든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한다는 거죠?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원래 다니던 학교가 있었는데 중퇴했어요. 그 말에는 표정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곧 표정 관리를 하시려는 듯 인상을 폈지만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왜요? 무슨 하려고 있는 일이 있어서? 아니요. 그냥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경험해보면서 꿈을 좀 찾아보려고 그만뒀는데 아직 확실한 꿈을 찾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나랑 같이 찾기로 했어. 연지 너무 멋지지 않아? 꿈을 찾기 위해서 학교도 그만두고 나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 용기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연지는 뭐가 돼도 될 거라고. 남자친구의 그 애정이 듬뿍 담긴 제 칭찬에 저는 민망해졌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떨떠름해 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기만 하셔서 속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고 말입니다. 저놈이 아주 단단히 반했나 보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당황해서 그러셨을 거라며 자기가 집으로 가서 다시 한번 잘 설명해드리면 받아들이실 거라고 호언장담하더군요. 뭐 본인이 그렇게까지 장담하니 저는 남자친구의 말만 믿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가 저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 한다고 말이죠. 그날은 당황해서 많이 못 물어보고 대화도 잘 나누지 못한 것 같다고 둘이서만 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남자친구 없이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둘만 보는 자리, 그 누구라도 어색할 만하잖아요. 하지만 어른이 먼저 그렇게 보자고 하셨고 또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종종 겪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소름 돋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헤어지라고 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헤어져요. 그러면서 저에게 돈 봉투를 건네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에 놀라고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도 있고 당하는 사람도 있다니. 그리고 그게 나라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돈 봉투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물었습니다. 반대하신다고 하면 되지. 왜 오빠한테는 이야기 못하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반대한다고 억지로 떨어뜨려 놓으면 더 애가 달아서 죽고 못 살게 될까봐 이러는 거예요. 그 돈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든 간에 저는 돈이 별로 궁한 사람도 아니고 또 오빠랑 돈이랑 바꿀 생각은 더더욱 없는데요. 헤어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언젠가 만나다가 헤어지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저와 오빠가 결정할 문제지 다른 사람이 헤어지라고 해서 헤어지진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저를 가만히 보던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얼굴에서 그나마 보이던 희미한 웃음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셨고요. 뭐? 돈이 안 궁해? 그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못 구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으면서 돈이 안 궁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나 의사 남편 만나서 신분 상승하고 싶다고. 나는 너같이 아닌 척하는 애들이 더 싫어. 갑자기 말을 놓고 목소리의 톤도 날카로워진 모습에 제가 당황해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자 그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셨어요. 공부만 해서 안 그래 보여도 세상 물정이나 세상 사람들 험한 거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그런 꿈을 쫓으니 어쩌니 하는 말 같지도 않은 말 먹히지.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짓말에 안 속아. 이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감히 내 아들을? 이어지는 막말에 제가 욱해서 물었습니다. 왜 오빠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저에게 그러냐고요. 그랬더니 아무렇지 않게 어이가 없는 말들을 하더군요. 나는 내 아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그럴 거고. 그러니까 조건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들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으시니 저만 조용히 물러나라는 말이신 거죠? 알아들었으면 이 돈 받고 내 아들한테 떨어져. 제가 싫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당황하더군요. 제가 돈을 주면 냉큼 받고는 떨어져 나갈 걸로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것 같지 않으니 당황한 눈치였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주제도 모르고 내 아들과 기어코 결혼하겠다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혼하지 않으면 그건 제 선택으로 하지 않은 거지. 이런 식으로 헤어지진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대로 저에게 커피를 들이부었습니다. 정말 TV 속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일들을 다 당한 겁니다. 화가 나고 어이도 없긴 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에 놀랐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짓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그 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었지만 돈 봉투를 주시면서 오빠랑 헤어지라고 하시더라 정도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정말 자기한테 그랬다고? 나도 내가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서 놀랐어. 남자친구는 정말이지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멍하게 있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랑 헤어질 거야?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내가 만약 오빠랑 헤어진다면 그건 누군가가 헤어지라고 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내 결정일 거라고. 이런 일로 헤어질 생각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근데 남자친구가 상당히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긴 해야 할 것 같아. 어쨌든 오빠 어머니고 나랑 오빠랑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런 상태로 가족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나도 나 그렇게 싫어하는 집으로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주 힘차게 말이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 마음 돌려놓을게.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왜 그러셨지?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세상에 널린 게 의사인데. 남자친구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오늘 제가 만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쉽게 마음을 돌릴 것 같은 스타일은 절대 아니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가서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고졸이고 지금 하는 일도 비전이 확실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런지 남자친구의 엄마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엄마는 화를 내셨고 아빠는 그럴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제가 그 정도의 취급을 받고 온 건 두 분 다 모르셨고 말입니다. 아니 감히 우리 딸을 반대해? 나도 너 싫다는 집에 너 못 보낸다. 그 집도 아들이 그렇게 좋은 조건에 좋은 사람이면 며느리 욕심을 좀 냈을 법도 하잖아. 부모된 입장에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구만. 어머머머, 우리 딸이 어디가 어때서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 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맞지 뭐. 아니, 결혼은 어차피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건데 우리 집 정도면 어디 가서 절대 꿀릴 집이 아닌데. 아, 우리 집이 돈이 많다. 뭐 이런 건 모르셔. 제 그 말에 아빠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수긍하셨고 엄마는 매우 놀라셨어요. 아니, 그걸 왜 이야기를 안 해?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엄마 아빠 능력이잖아. 그걸 내가 왜 떠들고 다녀. 하여간 너는 이상한 데서 답답하다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야기할 생각 없어. 내 돈도 아니고 엄마 아빠 돈인데? 엄마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셨고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실 엄마는 당장 내일이라도 결혼을 시킬 듯이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셨거든요. 그만큼 남자친구가 마음에 드셨던 거라고 말입니다. 일단 그건 다 그만두셨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마음이 쉽게 돌아서지 않을 걸로 생각했는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엄마가 그때는 너무너무 미안했대. 자기도 모르게 며느리 욕심이 좀 있었나 보다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것 같다면서 부끄럽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결혼 찬성하니까 상견례 날짜부터 잡자고 하시던데. 사실 많이 의외이긴 했습니다. 저는 절대 마음을 돌리지 않으실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제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만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상견례 날은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우리 집이 잘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굉장히 비싼 옷과 가방을 들고 가겠다고 했지만 그걸 아빠가 말리셨어요. 그러면 격이 떨어져 보인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두 분 모두 단정한 차림으로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옷들을 휘감고 나오셨어요. 엄마는 나중에 집에 가서 자기도 그럴 걸 그랬다고 후회했지만 저는 엄마가 그러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눈으로 보니 정말 아빠의 말처럼 격이 떨어져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배경을 몰라서 그 이후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한 행동들로 저는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것에서 도망칠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일단 그날 상견례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별다른 질문이 오가진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물었고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다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지금 사회적 기업에 일을 하시며 위에 언니와 오빠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다 정도로만 말을 했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따로 더 캐묻지는 않으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안은 돈보다는 명예가 있는 집안이긴 한 것 같았어요. 물론 돈도 많은 집이긴 했지만 그 집에 인사를 가고 남자친구의 평소 씀씀이들을 봤을 때 확실히 저희 집만큼은 아니긴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의 집안도 의사 집안이고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셨으니 아마 교수이시겠죠? 그래서 제 학벌에 민감하게 반응하셨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엄마 아빠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네가 말했던 것보다는 사람이 경우가 있던데? 그래, 그때는 잠시 이성을 잃으셨나 보다. 근데 자식의 일이라면 그럴 수 있어. 엄마와 아빠의 그 말과는 달리 저는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찝찝하긴 했거든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에는 실수가 없다는 말이죠. 말이나 행동에서 하는 실수들도 사실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는. 저는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었기에 사실 저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이 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 생각은 사실이었습니다. 나를 잡고 혼수와 예단을 준비하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둘이 함께 만나는 일이 잦아졌어요. 의사인 남자친구는 병원 일이 너무 바빠 결혼 준비를 할 시간이 나지 않았고 저는 카페 일을 잠시 쉬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말이죠. 하루는 가구를 보러 간 날이었어요. 너는 뭐가 예쁘니? 말투 자체도 굉장히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였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셋이 만날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셋이 있을 때와 저와 단둘이 있을 때의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태도는 정말 180도 달랐어요. 누가 보면 놀랄 만큼 말이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럼 왜 거기서 또 문제를 삼고 결혼을 깨지 않았냐고 하실 텐데 그쯤 되니 오기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은 남자친구고 또 누군가의 방해나 반대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기로 결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참 바보 같았던 것 같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가구를 고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게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소파를 고르자마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픽 하고 비웃듯 웃으시더군요. 너는 비싸면 다 좋은 줄 아니? 집이랑 어울리는 것도 생각해야지. 그리고 이 소파가 얼마짜린데? 너희 집에서 이거 해줄 능력은 되고? 집은 지금 남자친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걸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구와 인테리어는 저희 쪽에서 하기로 했었고 말입니다. 부모님께서 금액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라고 하셔서요. 그 말이 맞긴 했어요. 막내딸 시집 보내는데 집도 해줄 생각이셨던 아버지는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고 싶은 건 다 사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언니와 오빠가 결혼을 할 때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결혼식장에서 의리의리하게 결혼식을 했었으니 저도 당연히 그렇게 시켜주고 싶으셨겠죠. 또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걸 테고 말입니다. 아무튼 제가 부모님이 다 사준다고 하셨다고 이야기하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정말 큰 소리로 비웃으셨습니다. 그 가구점에 있는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까지 다 쳐다볼 정도로 말이죠. 이래서 없는 집 사람들이랑은 대화 자체가 안 통하는 거야. 네? 저는 혹시나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 픽하고 다시 비웃으시더군요. 가구가 그냥 비싸봐야 몇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너희 부모님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엄마는 가구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 집에 있는 가구들도 죄다 소파 하나에 수천만 원, 뭐 그런 가격의 가구들만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 가구들만 보고 자라서 제가 안목이 있다는 이야기도 꽤 자주 들었고 말입니다. 아니요. 알아요. 이거 프랑스 가구 아닌가요? 제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살짝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를 듣고 저희 쪽으로 온 가구점의 직원이 제 말을 들었는지 다가와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이거 물 건너온 지 얼마 안 된 신제품입니다. 브랜드가 적혀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평소에 가구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네. 뭐 많이는 아니고 조금 알기는 해요. 좋은 소파예요. 지금 국내에는 하나밖에 안 들어와 있어서 하실 거면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나중에 하시면 몇 달 기다려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와 직원이 그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비싸고 유명한 브랜드라고 무조건 좋은 가구인가? 집이랑 어울려야지.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이 소파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 세트로 하시면 3,200만 원입니다. 사실 저는 그 브랜드의 가구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수입 가구들이 워낙 비싸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되려 놀란 건 남자친구의 어머니인 것 같았어요. 소파 하나에 3,200만 원이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저으셨거든요. 사실 이곳을 따라와서 가구점 안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들을 보며 가구에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더불어 이런 고가의 가구들을 파는 가구점에는 와보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도 말이죠. 소파만 해도 이 가격인데 집안 가구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니?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대답해주기는 싫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부모님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하셨지만 막상 그러려니 생각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었고 말입니다. 괜히 주제에 맞지 않게 무리하지 말고 그냥 못하겠다 해.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이런 수준 차이를 느낄 텐데 지금 없던 일로 하는 게 너를 위해서도 좋을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아차렸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희 두 사람을 결혼시킬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제 주제를 알려줘 떨어뜨릴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아, 어쩌면 이 결혼 정말 하지 않는 게 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와 둘이 가정을 일구고 사는 거라지만 이런 시어머니는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긴 했거든요. 친구들도 하나같이 그러더군요. 야,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결혼을 하냐? 너희 집안이면 결혼하겠다고 저기까지 줄 서는 남자들이 널렸을 텐데 그런 시어머니를 왜 감당하려고 해? 그냥 너희 집 겁나 부자다. 확 말해버리면 안 돼? 그게 뭐가 중요해? 저런 사람인 걸 다 알아버렸는데 태도 싹 바뀐다고 해도 내내 마음속에 남아있을걸?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든 말든 남편이랑 둘이 사는 건데 뭐? 너네 집 부자라는 거 밝히고 너 안 괴롭히면 되는 거 아니야. 두 사람 모두의 말에 공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쉽사리 결혼을 깨지 못하고 망설이는 시기가 생겼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그런 사정을 모르니 당연히 준비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날은 언제 잡으면 되냐는 말을 한 거겠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쯤 했으면 제가 알아들었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 분노를 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분노가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저였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아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와 같이 일하는 회사 직원분이셨습니다. 엄마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는 지금 엄마가 대표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직함은 그게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분들과 저도 아는 사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봐왔던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말이죠. 지금 회사로 좀 와야 할 것 같아. 왜요?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너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는 분이 찾아왔는데 회사를 뒤집어 놓고 계시거든. 실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 실장님은 저희 엄마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함하며 엄마의 회사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본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감히 우리 아들한테 저런 짝을 붙일 생각을 한다니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양심? 우리 딸이 어디가 어때서? 어디가 어땠어? 고졸에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지금 보니 엄마라는 사람도 이런 코딱지만한 곳에서 일하는 거 보면 집안 환경도 거기서 거기일 텐데. 두 분은 서로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계셨어요. 그런 두 사람을 말리기 위해 주변에 직원분들이 서 계셨고 엄마와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주변은 던져진 것처럼 보이는 잡동사니들로 넘져보냈습니다. 제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서 있다가
두 사람을 말리러 발을 떼는데 평소 자주 배웠던 회사 직원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자기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몰라? 그냥 하시는 일만 말씀드렸어요. 제 말에 직원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것만 듣고서는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아이고, 저 양반 굴러 들어온 복을 이렇게 차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뒤로하고 두 사람을 말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말릴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 네 엄마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너 같은 게 태어난 거겠지. 어른이 헤어지라고 하면 두 말 말고 헤어졌어야지. 그러면 너네 엄마도 이런 꼴 안 당했잖아. 그 말에 엄마가 다시 분노했습니다. 뭐? 이 미친 여편네가? 아유.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이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상 이제 저는 남자친구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말이죠. 제가 전화했어요. 경찰서로 와서 너희 어머니 모셔가라고 말이죠.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놀란 남자친구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고 경찰이 한숨을 쉬며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설명을 할 기운도 없는 상태였고 말이죠. 이분 아드님 되시죠? 어머님이 오늘 여자친구분 어머님 회사로 가셔서 결혼 못 시킨다고 난동을 부리셨어요. 난동이라뇨? 난동이죠. 먼저 오셔서 시비 거시고 멀쩡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회사에 사람들 일도 못하게 소리 지르면서 물건들 던지시고 그게 난동이 아니면 뭡니까? 경찰의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과 목소리로 자신의 엄마에게 되물었어요. 엄마, 이게 다 정말이에요? 엄마가 진짜 이랬다고요?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딴청을 부리시더군요. 그러고 있을 때 저희 집안일을 늘 봐주시는 변호사분이 경찰서에 도착하셨어요. 제가 전화로 상황 설명을 대충 확인해서 오시자마자 경찰에게 바로 다가가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이수진 대표님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지금부터는 저랑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분의 그 말에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희 쪽을 바라봤습니다. 대표님이라뇨? 아하, 모르셨어요? 오늘 어머님께서 가셔서 난동을 부린 그 회사가 여기 앉아 계시는 이분의 회사인데. 연지야, 이게 다 무슨 이야기야? 제가 한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시작했어요. 이제 어차피 결혼도 다 깨진 마당에 굳이 감출 일도 아니고 말이죠. 뭐 그동안도 일부러 감춘 건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일부러 말 안 한 건 아닌데 거기 우리 엄마 회사야. 뭐? 근데 거기 전에 엄청나게 부자이신 분이 설립한 자선 기업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 엄청나게 부자인 분이 우리 부모님이셔. 뭐? 제 말에 가장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저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아예 자신보다 못한 집안의 아이라고 확신하고 계셨으니 말입니다. 그걸 왜 이제... 아니, 그걸 왜 비밀로 하니? 굳이 감추려고 감춘 건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의 도움 하나 없이 혼자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집을 나온 거였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동네방네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이시네. 자랑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일부러 말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어머님의 이런 본 모습을 확인하고 나니 말을 안 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르고 시집 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저의 그런 말에 남자친구가 제 팔목을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결혼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끝났어. 나는 자기 엄마랑 같은 식구 못해 이제. 제 말을 엄마가 거들었어요. 나도 마찬가지네. 저런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내 딸 못 보내고 저런 몰상식한 사람이랑은 사도 못해. 그렇게 저희의 결혼은 그 경찰서에서 깨졌습니다. 세상 천지에 저만큼 화려하게 결혼이 깨진 예비 신부가 있을까요? 그리고 대충 어느 정도 진술을 마친 뒤 저와 엄마는 변호사분을 두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남자친구가 끝까지 따라 나와 저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남자친구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으니 그만하라고 말이죠. 엄청난 범법 행위도 아니었고 또 그런 일은 처음 있으신 일이었을 테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희가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경찰서를 바로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몇 시간 뒤에 남자친구에게 엄마한테 사과의 이야기를 전해달라는 장문의 문자가 와 있기도 했고 말이죠. 그날 저녁은 제가 혼자 사는 집이 아닌 부모님의 집에 가서 정말 꿀잠을 잤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잠을 제때 자지 못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깨고 나니 잠이 쏟아지듯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정말 하루 종일 잤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냥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된 이상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셔야겠다고 하셔서 이야기를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별 미친 사람이 다 있다 진짜.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미리 알고 결혼 안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뇨. 애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도 그런 집으로 시집가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다행이고 운이 좋았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운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었어요. 그날 저녁 장문의 문자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내가 이성을 잃어서 그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어. 지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구나. 관계를 정리할 때는 하더라도 얼굴을 보고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줄 수는 없겠니? 꼭 만나서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말이다. 연락 기다리마. 그 문자를 보고도 바로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남자친구에게 전화해봤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엄마도 같이 나오신다는 걸 또 싸움이 날까봐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뭐라고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머니께도 사죄를 드려야 하는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엄마는 다시 얼굴만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제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곤란한 듯 입술을 꼭 깨무시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줄 수는 없겠니? 이제 와서 제가 용서하고 말고가 중요한가요?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인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없던 일처럼 생각하고 살고 싶거든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일 자체를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물론 남자친구와 행복했던 추억들도 많지만 그 모든 걸 다 덮어버릴 만큼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끔찍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뭔가 힘들게 말을 꺼내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얘가 병원도 그만둔다고 하고 너 아니면 죽겠다고 난리다. 나보고 인연을 끊자고도 하고. 아, 그래서 오빠와 연락이 되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원래 슬프거나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만큼의 힘든 일이 생기면 세상과 단절에 숨어버리는 성향의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몇 번이나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나와는 인연을 끊고 사는 것처럼 얼굴을 영영 보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나를 용서해주고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니? 전혀 예상 밖의 말이 나오더군요. 다시 결혼하라는 말이죠. 설령 남자친구가 그것보다 더 힘들어한다고 해도 절대 저 같은 건 며느리로 보지 않을 것 같던 그 단호함은 다 어디로 가고 말이죠. 아, 그때와 상황이 달라지긴 했죠. 저희 집이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 말씀도 저희 집이 이런 부잣집이 아니었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씀이셨겠죠? 아니다, 아니야.
안 믿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어머니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실제로 여기저기 저희 집에 관해서 많이 물어보고 다니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다들 엄청난 복을 발로 차버렸다고도 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걸 알았으니 이렇게 나온 걸 테고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마음에 걸리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러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물론 부모님은 이제는 너와 상관없는 사람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게 말이 쉽나요? 그런 와중에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와서 읍소 아닌 읍소를 하셨어요. 사람의 태도가 그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속물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정말 속물 같다고 말이죠. 남자친구와는 여전히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얼굴을 보고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아마 저를 만나면 진짜 이제는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아는 건지 연락받지도 병원에 출근하지도 않았어요. 슬슬 걱정되긴 시작하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나가보니 세상에 사람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우는데 그래,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지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 엄마는 정말 크게 화를 내셨고 말이죠.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저는 정말 이제는 결혼의 결자도 보기 싫고 비혼주의자로 살아갈 결심을 했을 만큼 그 결혼 준비 과정과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결국 이런 사고를 치셨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잘못한 게 없기는 하잖아요. 저희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있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결혼은 어차피 남자친구와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엄마의 말처럼 결혼은 두 가족이 만나는 거니 이런 상황이 된 지금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서울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계속 사연 유튜브 듣다가 제 사연도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서 써봅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제가 큰 가정 환경을 들어보면 그게 평범한 거냐고 되물을지도 모르는데요. 제 생각엔 누구보다 평범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셨고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저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헤어지고 난 후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하면서 사셨죠. 어머니는 저 하나를 키우기 위해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그리 좋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여자 문제가 많았고요. 계속해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다니셨고 나중엔 두 집 살림도 했어요. 그 일로 인해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을 많이 겪기도 했는데요.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아버지와 불화가 심해져서 아버지가 나가서 살고 계셨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를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어렸던 저한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더욱이나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었죠. 그때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셨고 일찍 학교에서 돌아온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라면을 끓여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넉넉치 않으니 라면을 매일 먹어서 라면은 정말 먹기 싫었지만 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반찬을 해놓을 시간도 없으셨고 쌀값보다는 라면값이 싸게 먹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면을 끓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희 집은 연립의 가장 밑, 반지하라고는 하는데 지층이나 다름없는 공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집과 헷갈릴 일도 없는데 대체 누구지 싶더라고요. 저희 집에 찾아오는 건 가끔 오는 통장 아주머니밖에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뛰어들어오더군요.
얼굴에 화장을 떡칠하고 머리를 마귀처럼 부풀린 여자였습니다. 너 김철수니? 네? 네. 그 여자는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침없는 행동에도 어렸던 저는 겁을 먹어서 한쪽 벽에 붙어선 채로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 여자의 기세 역시 좀 무서웠습니다. 여자는 저벅거리며 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걷어차고 올려있는 물건들은 쓸어내렸어요. 부서지며 떨어지는 물건들에 제가 몸으로 그것을 막았죠. 여자는 앞을 막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네 엄마 어디 있니? 네? 저희 엄마요? 그래, 네 엄마. 네 아빠하고 지금 법적으로 결혼해서 산다는 그 여자 말이야. 여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들어올 때부터 상당히 흥분해 있던 걸로 보였는데 소리를 너무 찢어져라 질러서 저는 귀를 막아야 했죠. 여자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더럽다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지금 이혼을 안 해주고 있어서 네 아빠하고 나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못하고 있잖아. 얼마나 민폐인지 알아? 아줌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멍청한 꼬마야. 똑바로 들어. 네 엄마가 지금 이혼 안 해준다고 버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너라고. 여자는 화를 내면서 발을 굴렀습니다. 지금 당장 네 엄마 머리채 잡으러 갈 거니까 빨리 불어. 네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순간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여자한테 엄마가 어디에서 일하는지 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입을 꽉 다물고 그 여자를 밀어냈습니다. 제가 아직 어린 중학생의 나이이긴 했어도 그 여자는 몸집이 작고 마른 편이었죠. 전 상당히 체격이 큰 중학생이었고요. 여자는 제가 덤비자 맞서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곧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자 짜증을 내면서 현관문을 걷어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너 내가 다시 올 거야. 순식간에 폭풍이라도 지나간 것 같았죠. 여자는 거의 왔다가 절 윽박지르고 물건들을 부순 뒤 사라져버렸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어린 마음에는 도무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현관문을 꼭꼭 닫고서 걸어 잠근 뒤 집안을 정리하고 한쪽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저녁 때가 되어 퇴근 시간이 된 어머니가 들어오셨고 제게 다가와서 왜 그러냐며 놀란 얼굴이 되었죠. 엄마, 이상한 아줌마가 왔었어. 이상한 아줌마?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누군데? 되게 화장 짙게 하고 키 작고 몸도 마른 아줌마였어. 엄마 어디 있냐고 막 난리를 피워서 나 대답 안 했어. 어머니는 한참이나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된 아들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남편의 내연녀가 들어와서 난리를 피우고 간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어렸던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철학맞게 놀랐다고 투덜거리고만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아버지는 언제나 두 번째, 세 번째 여자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디선가는 항상 아버지의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저와 따로 살았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래도 저한테 결손가정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기 싫어서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셨다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는 국밥집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어쨌든 아버지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돈이 덜 벌리더라도 깨끗한 가게 점원으로 일을 하고 계셨죠. 하지만 아버지와 이혼한 후에는 정말 절 혼자서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국밥집으로 가셨던 겁니다. 시장 국밥집은 새벽에 장사를 시작하고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빨리 나가야 합니다. 저녁 때도 늦게까지 장사하고 그 마무리 역시 늦게 끝나죠. 어머니의 고생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고생이 너무 가슴 아파서 빨리 자라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고등학생을 벗어난다고 해서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어머니는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반드시 대학에 진학하길 바라셨고, 대학 등록금은 걱정하지 말라 호언장담하셨습니다.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열심히 잘 살면 돈 벌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이 꼴로 산다고 너까지 그 꼴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야. 넌 반드시 대학까지 나와서 성공해야 돼. 저는 어머니의 그 고집에 결국 그냥 알겠다고 하고 대학에 갔습니다. 제가 아버지로 인해 겪어야 했던 일들을 어머니는 정말로 가슴 아파하셨죠. 저는 어머니를 가슴 아파했고요. 어머니는 그 후로도 쭉 국밥집에서 일하면서 제 등록금을 대주셨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소히 돈을 벌어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이에도 돈을 열심히 모으셔서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에는 따로 자신의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차리실 정도가 되었죠. 다행히도 원래 일하던 국밥집 사장님이 워낙 좋은 분이셔서 성실했던 어머니께 여러 가지 비법도 알려주시고 장사하라면서 여러 팁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게 열고 기뻐하던 날에도 그분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고 가실 정도였어요. 저희는 가게 차리던 첫날 둘이 마주 앉아 밤늦도록 소주를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앞에 앉혀두고 삶은 고기를 찢어주면서 살갑게 먹으라며 앞에 놓아주셨죠. 전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쁨과 성취감에 술을 마셔도 취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것을 처음 가져보는구나. 네, 어머니. 정말 그 오랜 기간의 고생 끝에 이렇게 가게를 열게 되었네요. 첫날부터 손님도 와줘서 앞으로는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이제 더는 크게 고생 안 할 것 같구나.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날 개업 첫날인데도 손님이 제법 많았고 어머니가 열심히 국밥을 만드시는 동안 전 열심히 서빙했거든요. 이대로만 간다면 적어도 우리가 밥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였습니다. 저희에게는 그것만 해도 굉장한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이제 나한테 남은 거 하나밖에 없다. 너 결혼해서 행복하게 가정 꾸리는 거, 그리고 예쁜 손자 낳아서 보는 거, 그거밖에 없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꼭 좋은 며느리 들여서 듬뿍 사랑하고 살자꾸나. 어머니와 저는 밤늦도록 술을 기울이며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서로 미래를 위해 다짐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질 만큼 좋은 밤이었죠. 그리고 저는 대학 졸업한 뒤 바로 직장을 잡았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대학 시절에 졌던 생활비 대출도 조금 갚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절약을 열심히 하면서 모으다 보니 남들보다 빨리 잘 모았고 결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 직장 상사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소개로 만나고 한 6개월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 결혼식장을 잡고 상견례 일정을 잡았습니다. 당시 그 사람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회사 그만둬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어요. 회사를? 그럼 나야 좋지. 여자친구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난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항상 밖에 나가서 일하셨거든. 그래서 가정에 당신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올 테니까 부탁해. 나야 좋지. 직장 다니는 거 너무 귀찮고 짜증났었거든. 그래도 아기 낳으면 자기가 육아도 같이 하고 그래야 돼. 알았지? 그럼 물론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할게.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어. 저는 정말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에 대한 꿈이 컸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어머니가 우울하고 불행해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났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항상 밖에 나가서 일하셨어? 무슨 일 하셨는데? 여자친구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전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솔직하게 말했죠.
우리 어머니 일 여러 가지 하셨어. 워낙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일찍 헤어지셨거든. 아, 저런. 처음엔 옷 판매 같은 것도 하시다가 그건 돈이 안 돼서 국밥집으로 자리 옮겨서 오래 일하셨지. 국밥집? 그 순간 여자친구의 표정이 굳더군요. 전 그 표정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오랫동안 국밥집 한 곳에서 일하셔서 이젠 거기서 나와서 따로 가게 차리신 지 몇 년 됐어. 그때 국밥집 사장님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기도 했거든. 아, 그랬구나. 여자친구는 마땅찮다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전 이유를 몰랐죠. 당연히 전 너무나 어머니가 자랑스러웠고 그 힘든 세월을 꿋꿋하게 이겨내며 절 길러주신 것이 감사했으니까요. 그리고 상견례를 하는데 처음 뵌 장인어른 장모님은 굉장히 말끔하고 깔끔한 차림을 하고 계셨어요. 장인어른은 무슨 교육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한 분이었고 장모님은 가정주부라고 하시더군요. 두 분 다 어딘가 세련되고 말끔한 느낌이어서 평생 옷차림에 신경을 써본 일이 없는 저희 어머니가 조금 위축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없이 혼자였으니 더 하셨겠죠. 상견례 내내 어딘가 모르게 위축되고 기가 죽은 느낌의 저희 어머니가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그날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어머니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라고. 저희가 결혼하고서 정말 잘하겠다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당연히 잘하겠지만 어머니께도 잘할 테니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시더군요. 아니, 그냥 너희끼리 잘 살아라. 난 그거면 된단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저한테 당신 자신은 괜찮으니 네 인생만 챙기라고. 전 반드시 어머니를 행복하게 모시고 싶었고 당연히 저와 결혼할 사람도 함께해 주리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와 여자친구는 결혼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껴주셨습니다. 저는 제법 괜찮은 대학을 나와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외모적으로도 그리 빠지진 않았으니까요. 아내의 스펙보다는 훨씬 좋아서인지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두 분 모두 저를 매우 아끼셨습니다. 다만 그래서인지 제게 바라는 것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죠. 특히 장모님은 항상 저희 집에 와서 머물거나 저희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자네는 훌륭한 남편이 되어줘야 해. 우리 딸이지만 우리 애가 워낙 마음도 몸도 약한 편이라 언제나 자네만 믿고 있다네. 물론입니다, 장모님. 그래도 자네가 돈을 잘 벌어서 우리 애가 직장 그만두고 집에 있을 수 있어 참 다행이야. 난 그게 정말 고맙네. 장모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저도 아내를 좋아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기에 당연히 장모님의 말씀에 동감했죠. 그런데 아내는 처갓집에는 자주 가면서 시댁에는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신혼 초반에 부부싸움을 거의 이것 때문에 했던 것 같네요. 아내는 너무 시댁 가기 싫어해서 결국 참던 제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날도 오랜만에 주말에 저희 집에 가자고 그 전날 열심히 설득했어요. 처가인 상당히 자주 갔고 장모님도 따로 식사까지 하면서 자주 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집에 가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당연히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여기고 저희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혼자서 텅 빈 집에서 얼마나 쓸쓸하시겠습니까? 아들도 없고 홀로 되신 분이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 인생에는 정말 저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러면 어머님 댁 가서 나 뭐해? 할 거 없어. 그냥 가서 밥 먹고 어머니 도와서 설거지나 좀 하고 그러면 돼. 특별하게 할 거 없어. 아, 너무 부담스러워.
아내는 시어머니를 따로 만난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이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사실 며느리가 되어 시어머니를 만난다는 게 우리나라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래서 아내를 어르고 달래 시댁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중에도 아내가 계속 신경질을 내거나 짜증을 부려서 결국 가는 차 안에서 한바탕 하기도 했죠. 당신은 내가 힘들다는 거 이해를 못해? 아니, 뭐가 힘들다는 거야 대체? 당연히 힘들지. 시어머니하고 대면하는 며느리가 그럼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난 장모님하고 있을 때 뭐 아주 편해서 있는 줄 알아? 뭐? 자기 지금 우리 엄마 불편하다고 하는 거야? 아니,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장모님이라고 해서 내가 마냥 아주 편하기만 하겠냐는 거지. 생각 좀 해봐라. 나도 어느 정도 체면치레하면서 장모님께 말 맞춰드리고 그러면서 앉아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지금 우리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게 싫은데 억지로 있다 이거네? 아내는 도리어 제 말꼬리를 잡으며 타박하고 늘어졌어요. 저는 아내의 억지에 어처구니도 없고 어떻게 대꾸를 해야 좋을지도 알 수가 없어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죠. 제 성격이 원래 싸우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말대꾸가 이어지는 것도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시댁에 가서도 그냥 억지 웃음만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가 왔다고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도 해주셨지만 별반 먹지도 않았어요. 어머니는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아내가 여전히 밥을 잘 먹지 못하자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아유, 새아가가 밥을 잘 못 먹는구나. 하기야, 많이 안 먹으니 저리 날씬하겠지. 그래도 시애미 집에 왔는데 밥 한 끼 맛있게 못 먹고 가는 게 말이 되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내는 정말 온 얼굴에 집에 가고 싶다고 써놓은 채로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제 눈에는 여실히 보였지만 어머니 눈에는 아마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내의 손을 잡고 일어나셨어요. 온 김에 시애미 일하는 가게 좀 보고 가려무나. 거기서 내가 정말 맛있게 국밥 한 그릇 말아주마. 어머니는 국밥집 하는 것을 그리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초라한 자기 차림새에 위축되시긴 할지언정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으셨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국밥집을 하셔서 절 길러내신 게 오히려 자랑스러우면 자랑스러웠지 부끄러울 일은 아니었어요. 누구 뒤통수를 치거나 폐를 끼치면서 아니면 누구 힘을 빌려서 절 기르신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너무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인 아내의 입장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재래시장 안쪽으로 들어갈 때부터 얼굴이 엉망이더군요. 아내는 언제나 대형마트나 백화점만 이용했던 사람이라 재래시장 자체를 낯설어 했습니다. 뭐 그거야 그럴 수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언제나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하고 가봤자 마트였으니까요. 하지만 재래시장이 아무래도 마트보다는 더러워 보이고 환경도 쾌적하지 못하다 보니 아내는 들어가면서 점점 더 불쾌한 얼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불쾌한 표정은 어머니의 국밥집 앞에 이르렀을 때 절정에 달했죠. 어머니의 국밥집은 크지 않았어요. 자그마한 편이었고 아내의 테이블과 의자도 오래되어서 낡은 것이었죠. 사람들은 잔뜩 몰려들어 허겁지겁 밥을 퍼먹고 있고 앉으면 서로 어깨가 닿을 만큼 의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냄새 좋지? 저는 너무 오랫동안 제 인생 대부분을 이 국밥 냄새를 맡아왔던지라 당연히 아내도 좋다고 느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표정이 사라져 있더군요. 아내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물을 한 잔 마시려고 컵을 꺼냈고 이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누가 이거 마셨을 것 같아. 아니야, 그거 새로 꺼내는 컵이야. 아, 그래도 아닐 것 같아. 더러워.
아내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컵을 내려놓고 휴지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뜨거운 국밥을 팔팔 끓여서 손님들에게 내간 뒤 저희한테도 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없이도 식당 안에는 아주머니들이 일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그냥 사장으로 나와 앉아있기만 하셔도 됐는데 저희가 왔다고 특별히 직접 국밥을 내주신 거였죠. 저는 오랜만에 먹는 어머니표 국밥에 반색을 하며 정말 맛있게 말아먹기 시작했는데 아내는 숟가락만 들고 국밥에 꽂은 채로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물론 어머니는 다른 손님들 상대하러 떠나셨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더군요. 얼른 먹어, 자기야. 안 먹고 싶어. 왜? 아내는 기분이 상한 얼굴로 국밥을 이리저리 헤집었습니다. 물론 백화점에서 먹는 국밥들이랑은 다릅니다. 그건 고기도 아주 작게 정갈하게 썰어져서 나오고 녹그릇에 담겨서 나오지만 저희 어머니의 국밥집은 장터에 더 가까웠죠. 그냥 적당한 그릇에 크게 찢어진 고기, 먹음직스러운 국이 가득 담겨서 나오는 음식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 시장은 물론이고 여기저기 멀리서도 저희 어머니 국밥을 먹으러 오기도 했죠. 하지만 아내는 결국 몇 입 먹지도 않은 채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는 아내가 거의 먹지 않은 것에 눈치를 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웃으며 저희를 보내주셨죠. 전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저희를 신경 써서 국밥집까지 데려가서 밥을 내주셨는데 집에서도 안 먹고 나가서도 안 먹다니 어머니의 성의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를 한 거였죠. 하지만 아내 역시 항변할 말이 있었나 봅니다. 나 원래 그렇게 막 양념 많이 들고 걸쭉한 음식 안 좋아해. 알잖아.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인데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성이라도 보일 수 있잖아. 성이 보여서 몇 숟갈 먹었잖아. 평소였으면 나 아예 입도 안 댔어. 아내는 짜증스레 말했고 저도 욱했습니다. 저도 장모님의 음식이 전부 다 입맛에 맞았던 건 아니었어요. 장모님이 애써서 해주시니까 열심히 먹었고 맛있는 척을 했을 뿐이었죠. 아내는 뭐가 잘못된 건지를 아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 저런 재래시장 싫어. 다시는 오라고 하지 마. 자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여긴 우리 어머니 인생의 터전이야. 그래도 너무 더럽잖아. 난 싫어. 제가 경고하는 말에도 아내는 멋대로 뻗대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지고 들어올 생각이 없어 보였죠. 평상시 성숙하고 이성적이던 아내는 시어머니라는 사람과 엮이니까 마치 어린애라도 된 것처럼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체 왜 이런 건지 알 수가 없더군요. 아내는 짜증을 부리며 집으로 가는 내내 화를 냈고 전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아니 아내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이렇게 죄인처럼 앉아 있어야 하는 건지를 몰랐어요. 집에 가서도 며칠 내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집에 오셨더군요.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 장모님이 이미 와서 아내와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장모님은 그 사이 집에서 뭘 해오신 것인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찬압이 식탁 위에 있더군요. 아내는 저를 불러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며칠 내내 냉전 상태였기 때문에 장모님이 오신 것이 차라리 분위기가 자연스럽고 좋더군요. 아내는 그릇을 꺼내와서 장모님의 반찬을 여러 털어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전 인사를 하고 열심히 먹었어요. 제 입맛에 장모님의 음식은 다소 단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먹을 만은 했어요. 그렇다고 아주 맛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불만을 굳이 말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맛있지, 우리 엄마 음식. 아내는 제 속도 모르고 자랑하듯 말하더군요. 저는 그냥 말하지 않고 열심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 앞에서 장모님은 턱을 괴고 앉아 안쓰럽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아유, 그런 음식만 먹고 컸으니 저렇게 정신없이 먹지.
제대로 된 음식을 언제 먹어봤어야지. 전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슬쩍 장모님을 봤습니다. 장모님은 혀를 차면서 절 보는데 그 눈빛이 아주 불쌍하게 자란 어떤 아이를 보는 듯한 눈빛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어리둥절했어요. 엄마 반찬이 워낙 정갈하잖아요. 맛도 있고. 그래, 그렇지. 뭐 밑반찬은 엄마가 자신이 있단다. 국밥집이랑 같은가 뭐. 그래. 아니 뭐 국밥집 같은 경우는 워낙 급하게 음식을 끓여내야 하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 가만 보니 이게 지금 저희 어머니 음식을 빗대어 하는 말 같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일단 밥만 먹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대체 이 사람들이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에 이런 맥락이 나오나 싶었어요. 그런데 다 먹고 나서 장모님이 차를 마시면서 그러시더군요. 자네가 이해하게. 네? 어떤 걸? 우리 애가 입이 짧아. 워낙 내가 귀하게 곱게 길러서 그래. 먹는 것도 항상 내가 고르고 골라 만든 것만 먹였거든. 아, 네. 국밥같이 거친 음식은 안 좋아하고 먹지도 못하는 걸세.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못 먹는 거야. 장모님은 미안하다는 듯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내용은 뭔가 헷갈렸어요. 저희 어머니의 국밥은 물론 아주 얌전한 음식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로 거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파는 음식이 그렇게 거칠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아예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장모님은 아예 모르는 모양이었죠. 전 그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아내는 장모님과 같이 잔다고 거실로 나갔는데 제 방문이 약간 열려 있었던 걸 두 사람이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열어두려던 것은 아닌데 저도 모르게 열려 있더군요. 밖에서 소곤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진짜 그 국밥 싫었다니까? 아휴, 뭐 그런 음식을 널 먹인다니. 하여간 국밥이라는 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 알아? 그러니까요. 딱 보기에도 너무 더러웠다니까. 거기다 얘, 국밥이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팔았던 건지 아니? 못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천한 사람들이 팔던 거야. 국밥 파는 여잔들이 얼마나 천한 사람 취급받았는지 알아? 장모님하고 아내가 웃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국밥이나 파는 천한 것. 그게 너희 시어머니다 얘. 다시는 상종 마라. 전 잠자리에 누운 채로 그 말을 전부 들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정말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어머니였습니다. 게다가 저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그런 분을 단지 국밥을 판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다뇨. 아내도 장모님도 정말 두 얼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원하게 화를 낼지,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그렇게 천대한 복수를 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그냥 눈을 뜬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어요. 제가 늦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자 장모님은 먼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아내를 본체만 채 한 채로 그냥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냥 집에 있다간 아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육두문자를 쏟아내면서 손이라도 들 것 같았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저는 이악 물고 바깥으로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왜 그러냐며 전화를 했지만 저는 전화기도 꺼버렸습니다. 아마 이해를 못하겠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에 대한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활활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평생 동안 부모님이 자기 하나만 바라보며 헌신했던 분들은 아실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에 있어 어머니는 일종의 방파제 같은 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다 맞고 제게는 어떤 풍파도 닥치지 않게 하려고 저를 안아주셨죠. 그런 분에 대고 국밥이나 파는 천한 것이라 하다뇨. 저는 화를 가라앉히려고 주말 내내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화만 잔뜩 난 채 집에 들어갔다가 욕설이나 하고서 아내와 개싸움을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가능한 복수를 하고 깔끔하게 빠져나오고 싶을 뿐이었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지 않는 사이 사고가 터졌습니다. 제가 간신히 화를 겉으로나마 가라앉히고 나서 돌아서서 집에 들어가던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빨리 와줘요. 우리 엄마 쓰러졌대. 뭐?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전 이미 아내에 대한 마음이 떠버린 상태라 좀 건성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우리 엄마, 지금 엄마 쓰러졌다고. 제발 빨리 와요. 잠깐 기다려. 당신 엄마지 내 엄마가 아니잖아. 뭐라고요? 저는 마음이 완전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당신 엄마라니. 차근히 말을 해봐. 알아듣게. 그게... 아내의 말에 따르면 장모님은 토요일 밤에 쓰러져서 일요일 아침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더군요. 불과 며칠 전이었다면 큰일이라 여기고 얼른 달려갔겠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여겨졌어요. 어머니를 모욕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럼 그렇게 급하게 굴 필요도 없잖아. 왜 난리야? 뭐라고요? 하지만 우리 엄마 이제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무슨 소리야? 당신 엄마를 왜 우리가 모셔? 당신이 모시면 몰라도.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언제나 아내에게 말마다 져주었기 때문에 아내는 무척 당황한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제가 먼저 달려나가 문제 상황을 해결하곤 했거든요. 난 더 이상 장모님이었던 사람 곤란한 거 상관하지 않을 거야. 뭐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국밥집이나 하는 천한 것이라며. 저는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저편의 아내가 조용해지더군요. 당연하겠죠. 자기 엄마하고 본인과 같이 떠들었던 내용이었으니까요. 여보, 그건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이야? 이제 와서? 전 비웃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저는 집으로 향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화를 끊고서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내가 당황한 얼굴로 절 바라보더군요. 여보. 이제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당신하고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없어졌으니까. 한번 저희 어머니를 모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쳐다보기도 싫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저희 어머니는 유일무이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까지는 절대 말하거나 취급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전 차가운 얼굴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고 아내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여보, 엄마 우리가 좀 모셔야 해. 엄마 쓰러졌단 말이에요. 쓰러지신 건 당신 엄마지. 당신이 잘 모셔 그럼 이제. 하지만 그걸 내가 다 어떻게 감당해요? 같이 모셔야죠.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당신이 잘하는 건 당신 엄마한테겠지. 그렇지?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야? 말귀 못 알아먹는 아내에게 이제는 짜증이 나려고 하더군요. 지금 아내가 말하는 건 전부 자기 쓰러진 엄마에 대한 것이었어요. 제 어머니에 대한 사과나 미안한 마음은 정말 손톱만큼도 없어 보여서 한층 더 정이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내가 잘할게요. 어머님께 내가 잘할 테니까 우리 엄마 잠시만 모셔요. 네?
됐어. 당신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우리 엄마 나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난 당신 없이 쓰러지신 우리 엄마 모실 수 없단 말이야. 아내는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죠. 아마 장모님을 모시면서 저를 또 하인처럼 수발들게 할 작정인 모양이었어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필요하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 그 와중에도 절 부려먹고 싶어하는 아내가 좀 징그러웠어요. 내가 어머님께 잘못했어요. 우리 엄마도 정말 어머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려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때요? 어차피 어머님은 못 들으셨잖아요. 아내는 저한테 매달리면서 애원했어요. 하지만 정말 말을 할수록 더 귀찮고 말이 안 통해서 저는 이제 아예 아내에 대해 남은 정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전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꾸 매달리는 아내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도 같이 쓰러져 볼래? 꺼져. 그러곤 어깨로 아내를 밀어내고 집을 나와버렸죠. 아내는 제가 그렇게 차갑고 공격적으로 말하고 밀어버리자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다가 뒤에서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마치 아이 같은 울음소리였지만 이젠 완전 정내미가 떨어져 버려서 가엾긴커녕 우습고 징그럽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곧장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국밥집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가 저녁 늦게야 들어오셨죠. 그런데 집에 제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너 왜 지금 여기 있니? 새아가는? 새아가 이제 없어요, 어머니.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다시 살기는 글렀으니 이혼을 해야 했거든요. 뭐라고? 아니 이게 무슨...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지간한 일로 이러겠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다가오는 어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제 성격을 아시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로는 제가 다 참고 견뎠으리라는 걸 아셨죠. 그래도 어머니는 한참이나 낯빛을 굳히고서 걱정하셨어요. 열심히 키워낸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니 어머니께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게 이상했죠.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이혼은 생각보다 쉽게 진행되었죠. 이미 자기 엄마와 자신이 저희 어머니에 대해 모욕한 걸 제가 들은 시점에서 이 결혼은 끝나 있었으니까요. 그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 그 후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칭얼대는 아내가 없으니 도리어 몸이 가벼워졌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생겨서 도리어 좋더군요. 어머니는 아직 저를 걱정하시지만 전 이혼에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차라리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혼해서 천만다행이었죠. 이혼 후 아내의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는데 장모님은 쓰러져서 그 이후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전 아내는 장모님을 혼자서 모시느라고 완전히 초췌해져서 지인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몰골이 되었다고 하고요. 저는 아내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진 터라 그냥 별로 안타깝지도 않고 혀만 차고 말았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흥미로운 사연이었다면 좋겠습니다.